월간 인문학을 만나다의 한창환 세종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번 웹툰 강의를 통해서 한국에서 처음 개발하고 전 세계에 배급한 웹툰 창작 생태계가 얼마나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북미 대륙과 유럽의 청년들에게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대중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세종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텍 전공의 한창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게 웹툰이라고 얘기하면 또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하면 되게 젊은 친구들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갖고 계시는 고정관념들, 스테레오타입이라고 얘기하는 만화와 웹툰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에 비해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지금 세종대학교에 강의한 지 2000년에 부임해서 이제 한 25년 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강의가 지금 학부생들 강의입니다. 이제 제가 내일 아침에 하루 종일 수시 입시 면접을 내일 합니다. 내일 들어온 학생들 25학번이고 06년생들입니다. 06년생들. 저는 싸이라는 가수가 대학 축제 와가지고 막 춤추잖아요. 그 강남스타일 노래 부를 때. 그 강남스타일 노래가 지금 대학생 애들이 태어나기 전 노래예요. 근데 지금도 애들이 안다는 거죠. 그런 컨텐츠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 지금 석자 교수하고 계시는 이현세 교수님 계십니다. 공포의 외인구단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을 아이들이 모릅니다. 신입생들이 이현세를 모릅니다. 정말 지금의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강의할 때마다 너무너무, 저는 그래서 역사학과 교수를 제일 부러워합니다. 한번 공부해 놓으면 평생 그냥 갑니다. 노트 하나로. 근데 저희는 매 학기 바꿔야 됩니다. 아이들이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매 학기 방학 때마다 준비를 하는데 오늘 뵈니까 저 편안하게 지금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얘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전국에 우리나라가 1990년에 공주전문대학에서 처음으로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공주전문대학에 만화 예술과라고 생긴 거예요. 1990년에. 원래는 영어과에 계시던 교수님이 영어과 교수님과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나와서 과를 만드셨대. 근데 대학에서 뭐든지 만들고 싶으면 만들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신문에 시사 만화를 그린 적이 있어서 만화과라고 이름을 붙이려다가 사람들이 만화를 하도 우습게 하니까 뒤에다 예술을 붙인 거예요. 만화 예술과. 근데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전국에 4년제 졸업한 학생들도 그 공주 전문대로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가 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컨텐츠 산업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또 무슨 얘기냐면 86, 88 올림픽 끝나고 경제가 막 8%, 9% 성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용돈을 많이 주게 되고 아이들이 처음으로 만화방 만화가 아니라 만화 잡지 만화를 사보게 된 겁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저도 80년대 학번이라 초등학교 다닐 때 뭐 60명, 70명 앉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 명이 만화책을 사오잖아요. 그럼 저희는 70명이 돌려 읽습니다. 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런데 90년대생들 아이들은 어떻게 했냐? 각자 삽니다, 만화책을. 시장이 커진 거죠. 그때부터 만화가 완전히 확산된 겁니다. 그러면서 만화라는 게 사람들한테 알게 되고 시장이 큰 시장이 되겠구나, 만화 잡지가 많아지고 있구나. 대학에서 만화과를 만든 겁니다. 그래도 전문대밖에 없었죠. 그런데 90년에 만든 만화과가 인기가 막 생기니까 92년, 93년 막 이렇게 만화과들을 전문대가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세종대가 96년도에 처음으로 4년제에서 만화과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2년 더 있으면 30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한 몇천 명 졸업을 해서 지금 만화가로 많이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국의 만화가가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한 8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80개. 전국에 80개가 늘어났고, 특히나 충청도 이남에 있는 대학들은 요즘 아이들이 안 태어나서 대학을 안 온다고 생각해서 일반 파인아트, 회화과나 디자인과 이름을 바꾸고 다 웹툰 만화과로 바꿔버려요. 과를. 애들이 오기 좋아하니까. 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수시라는 게 있습니다. 수시. 정시 수시입니다. 저도 학력고사 세대인데 요즘 보는 수시는 6군데 대학에 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경쟁률이, 학과 경쟁률이 6대 1이다 높은 거 아닙니다. 6군데 낼 수 있으니까 6대 1이면 1대 1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0대 1은 좀 넘어야 거기 애들이 좀 모였구나 이런 거지. 6대 1은 경쟁률이 아닙니다. 지금 80개 대학의 만화과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 패컬티 가르치는 교수 수가 한 350명 됩니다. 전국에. 근데 모든 교수님들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그림을 못 그립니다. 저 빼고 나는 다 교수님들은 회화과, 디자인과, 조속과 뭐 이런 출신들입니다. 저는 회화과 안 나왔습니다. 저는 신문방송학과 나왔습니다.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그림을 못 그리는 선생이 만화과에서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는 거는 나름대로 저도 살아남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강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들, 특히 만화를 통한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는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현재 만화과 대학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라고 하남시에 만화와 애니메이션 가르치는 고등학교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전국에 20개가 넘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만화 학과에서 만화를 공부하고 만화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못 오는 경우도 있겠죠. 중3 엄마 아빠들 저에게 묻습니다. 우리 아이가 만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만화 고등학교를 보는 게 좋을까요? 그때 제가 꼭 하는 말입니다. 만화과를 가면 고등학교 3년 내내 만화를 그립니다. 그리고 대학에 옵니다. 제 아이들이 혼돈스러운 게 뭐냐면 만화 고등학교 시설이 대학교보다 좋아요. 정말 시설이 좋아. 거기는 교육청에서 많이 사줘가지고 장비를. 대학은 장비가 별로 없거든요. 그럼 오는 애들이 일단 지쳐. 장비가 없으니까. 그럼 교수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작품은 장비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들한테.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할 때부터 굳이 그렇게 만화를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럽니다. 인문계를 다니면서 책을 많이 읽어라. 그래야 대학교 와서 기법과 창작술을 알게 되면 거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역할이 그런 거죠. 아이들이 지금의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앞에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서 어떤 작품을 기획하고 어떻게 유통을 해야지 독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그걸 제가 가르치는 분야입니다. 기획 파트, 마케팅 파트 제가 가르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년 넘게 이 만화과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면서 이 만화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겠죠. 황당한 일들 만나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하죠. 만화는 그렇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왜곡된 일, 과장된 일을 만화라고 합니다. 바로 그게 만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화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그냥 놀라운 일이나 공포스러운 일 정도가 아니라 비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미국 상원 의원에 출마했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가 상원 의원을 하려고 출마를 했는데 그 주에 있는 신문사에 주말 신문사에 만화가 한 명이 그 목사님의 그동안의 비리를 매주 만화로 그립니다. 뭐 돈을 어떻게 했다, 뭐 사생활이 어떻다 막 올립니다. 결국 그 목사가 상원 의원에 떨어졌어요. 상원 떨어진 목사가 미국 법원에 그 만화가를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3심까지 나온 결과가 뭔지 아세요? 아무리 만화 내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독자가 그 만화 내용을 믿을 일이 없다. 그런 만화가는 무죄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만화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진실성, 그게 팩트가 아니라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 전제 자체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겠습니까? 더 비판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 동아일보 같은 거 보시면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신문 일면에 다 카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툰이 일면 탑 기사보다도 더 시원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줄 때가 있었어요. 고바우 영감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 그 만화 한 컷 때문에 사람들이 웃고 울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이 1920년입니다. 왜 1920년이냐? 일본 강점기 때 일제가 한국 신문을 다 못하게 하다가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을 보고 안 되겠다, 이제는 좀 달래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한국 신문을 허가합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20년에 창간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창간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일면에 만화를 싣습니다. 그 이유가 이 20살 넘은 식자층, 지식인층, 젊은 층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신문에 만화를 들었던 것이죠. 만화는 그렇게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신문하고 잡지에만 있던 만화가 바뀌게 된 게 뭐냐면 한국전쟁 이후에 1952년, 53년에 부산항을 통해서 일본의 만화방 만화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복제 만화죠.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지고 나서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마을 문고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정부나 중앙정부가 책을 잔뜩 사서 마을 문고에 꽂아두고 누구나 와서 읽을 수 있게 돌려읽게 한 거죠. 그러다 그 돌려있는 책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뭐냐? 만화였고, 만화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 알게 돼서 결국 그 마을 문고가 다 만화방이 돼버린 겁니다. 그 만화방은 사람들이 한 번 오면 만화책을 많이 보기 때문에 헤어지죠. 헤어지지 않도록 빨간 천 같은 종이를 댔대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적본이라고 부릅니다. 빨간 책. 지금 우리끼리는 빨간 책 그러면 되게 수상한 책, 야한 책 그렇게 생각하죠. 원래 처음 시작은 적본은 일본 만화방 만화를 얘기합니다. 그게 복제가 돼서 불법적으로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게 되고, 그거를 경남 지역에서 만화방을 만들어서 유통시키다가 전국에 만화방 문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70년대 말 한국의 만화방은 전국에 2만 5천 개가 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만 5천 개가 전국에 만화가 있습니다. 만화방이. 그러면 한 권을 만들면 2만 5천 권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출판사에서 여러분들 아무리 인기 있는 책도 일세에 몇 권 찍는다고 알고 계세요? 평균 3천 권을 찍습니다. 요즘은 너무 책을 사람들이 안 읽어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왜 가을을 독서의 계절인 줄 아세요? 가을이 책이 제일 안 팔린답니다. 그래서 책 읽으라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래.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만화방 만화가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2만 5천 권만 찍으면 전국을 돌 수 있는, 지금 저기 한강 작가도 일세에 3천 권밖에 안 찍었어요. 지금 10,000부씩 찍고 있지. 결국 뭐냐? 2만 5천 권씩 찍다 보니까 인기 있는 만화는 7권만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0권, 20권짜리 만화를 찍잖아요. 이현세의 공포의 외인구단 같은 경우는 만화방에 온 사람들이 서로 보려고 하니까 10지를 산대요. 그러니까 1권이 10권씩 사는 거지. 그럼 그게 15,000권이 아니라 2만 5천 부가 아니라 25만 부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박이 나는 거죠. 그때 한국의 만화가들이 거기 취해버린 거야. 안정적으로 10,000부, 100,000부, 200,000 부가 나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에 믿고 그냥 만화방 문화에 그대로 갔던 겁니다. 그럼 만화방이 뭡니까? 책 한 권을 몇천 원, 몇만 원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몇백 원만 내면 1시간 동안 마음대로 뽑아볼 수 있는 문화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화방에 가면 새로운 만화 뭐가 나왔나, 어떤 작가가 좋나 고를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만 뽑습니다. 스타 작가만 살아남는 구조가 되지. 그 신인 작가가 새로 작가군으로 만화방에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출판사 이름을 정해준대. 이현세가 유명하잖아. 넌 이헌세로 해. 이헌세로. 잘못 뽑기도 해. 그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대요. 진짜로. 그래서 전국에 유명한 만화가 수가 50명을 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50명은 다 서울에 집이 있고 전국에서 만화를 배우겠다는 젊은이들이 서울로 온 겁니다. 그 만화방생 집에 가서 10명, 20명이 밥만 주고 잠만 재워주면 그림을 배우겠다. 그렇게 해서 6년, 7년 동안 도제로 공부하다가 작가가 너 한번 연재해볼래? 그때 이제 데뷔가 시작된 게 한국의 만화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의 만화의 시장은 가장 어려운 게 뭐였냐? 만화책이라는 건 사유제입니다. 내가 그 책을 사면 다른 사람은 그 책을 못 봐야 되는 거죠. 사유제하고 공공재는 아시죠? 공공재는 내가 지금 공기를 훅 마셨다고 이 공간에 들어와서, 제가 여기 밖에다 들어왔잖아요. 제가 들어왔다고 여러분이 공기가 부족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수돗물 쓴다고 해서 옆집이 수돗물 못 쓰는 게 아니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공공재라고 그러고, 내 소비가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걸 사유재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만화책은 프라이빗 굿, 사유재입니다. 그런데 만화방 문화가 그거를 공공재화 시켜버린 거지. 조금만 돈을 주면 그냥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고 비슷하게 만화 그리고 비슷한 만화만 나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일본 수입 만화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만화 잡지 생각하면 소년 잡지 기억나실 겁니다. 새소년, 소년세계, 소년생활, 소년중앙, 소년동화, 이런 소년 잡지가 70년대에 많았죠. 거기에 만화가 조금씩만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때 유경재단이 만들던 새소년이라는 잡지가 하도 애들이 만화만 보니까 별책 부록으로 만화만 모은 별책 부록을 만듭니다. 그 별책 부록 이름이 보물섬이었어요. 어깨동무를 만들고 별책 부록으로 보물섬을 만들었는데, 또 보니까 어깨동무 본책은 아무도 안 보고 별책 부록만 보더라는 거야, 보물섬을. 어깨동무를 폐간시키고 보물섬만 크게 내버린 거예요, 책을. 그리고 한국 작가들한테 만화를 그렇게 한 거지. 보물섬이 대박이 납니다. 정말 거기에 둘리를 그린 김수정 선생, 뭐 모든 젊은 만화가들이 거기로 다 데뷔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서 90년대 넘어가면서 일본에 가장 유명했던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있습니다. 손오공인데
드래곤볼, 이번에 작년에 애니메이션 나와서 대히트했던 슬램덩크,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대박을 내면서 그 일본 만화를 정식으로 계약해서 수입을 해가지고 잡지를 만드는 회사가 생깁니다. 서울문화사라는 회사가 아이큐 점프를 만들고, 대원동화라는 회사가 소년 챔프를 만듭니다. 그런 회사들이 일본 수입 만화를 수입하면서 애들이 막 일본 만화 보고 놀래는 거죠. 뭐 이런 만화가 있냐, 드래곤볼. 드래곤볼 보시면 서유기 줄거리를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맨날 싸우는 이야기예요. 더 강한 악당이 나타나면 이 주인공이, 드래곤볼 주인공이 손오공이죠. 오공이가 그 악당을 어쩔 수 없이 막 힘들게 이겨. 오공이 더 강해졌어. 더 강한 적이 와. 매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20권에서 끝날 만화였는데 40권 가도 오공이 안 죽어. 42권까지 막 가고 아들 태어나고 막 죽었다고 환생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 만화를 다 수입해갖고 우리가 본 거예요. 그때 80년대 우리가 다 그 얘기했지. 과연 우리 한국 만화가 일본 만화에서 이렇게 망할 수가 있겠느냐. 전부 다 일본 만화만 좋아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땐 그랬습니다, 진짜로. 그랬는데 IMF가 98년대 터져버린 거예요. 만화 잡지가 다 망해버립니다. 다 망해버리는데 생각해보세요. 90년에 만화과가 만들어졌고, 공주전문대, 세종대도 96년대 만화과 만들었고, 만화과 애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야. 일본 만화 본 아이들이. 일본 만화를 보고 자라온 아이들이 만화 그리겠다고 막 나와서 만화과에 와가지고 막 데뷔하려고 하는 차에 IMF가 빵 터져버린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인터넷도 알아. 디지털로 그림도 그려. 근데 연재할 데가 없어. 신인 작가를 할 수도 없어. 자기 미니 홈피나 자기 블로그에다가 만화를 그렸던 거를 사람들한테 인터넷 통해서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인기 있는 작가들이 나오니까 당시에 포털 사이트가 시작됐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1990년대 후반에 야후, 미국에서 들어온 야후 사이트, 한국에서 다음, 지금 다 없습니다, 이름이. 이런 사이트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포털 사이트에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만화를 공짜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야후는 만화방 만화 10만 권을 스캐닝해가지고 그 디지털 만화를 야후만 들어오면 볼 수 있게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야후는 그렇게 보여주는데, 다음은 바로 데뷔하지 못한 젊은 만화가들이 그린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있는 만화를 갖고 와서 다음 웹툰이라는 사이트 안에 사이트를 만듭니다. 거기에 처음 연재했던 작가가 윤태호와 강풀입니다. 작년에 여러분 보셨던 무빙이라는 드라마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 나왔던 무빙. 강풀이라는 작가가 그렇게 데뷔를 합니다. 강풀이 처음 자기 홈피에 그렸던 만화를 올렸는데 그 만화 제목이 순정 만화예요. 장르가 아니라 작품 제목이 순정 만화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복도형 아파트에 사는데 30대 초반의 노총각하고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하고 사랑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회사 가는 시간하고 등교하는 시간이 똑같아. 둘이 아침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그러다가 서로 좋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강풀이라는 작가는 원래 대학에서 문예창작가 출신이라 그림을 공부하지 않은 친구입니다. 근데 학부사에서 시사 만화를 그리다가 그림을 조금 배웠는데, 그 당시에 뭐 정부 비판한 만화 그리던 때니까 자기가 그림을 잘 그린 줄 알았어, 친구들이 좋아해서. 근데 나와 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안 받아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대로 그림을 그렸대. 원래 이름은 강도영인데 군복만 입고 다녔대서 풀색이라고 강풀이라고 이름이 붙었대요. 그 친구가 순정 만화라는 만화를 딱 그려서 올렸는데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림을 너무 못 그리는데 이야기가 너무 재밌으니까 그림이 안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강풀은 그림을 못 그리는 게 작품을 살렸다. 그림을 너무 잘 그리면 스토리를 읽게 마련했는데 스토리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만화예요. 그 만화는 읽다 보면 그림이 워낙 아니니까 진짜. 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 강풀이 몇 화 이상 되다가 남자 그 회사원 옷을 좀 바꿔 입혔어요. 이 댓글이 붙습니다. 누구세요? 그래가지고 끝날 때까지 똑같은 옷을 입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강풀. 이렇게 해서 한국의 웹툰이 시작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한국에는 크게 두 가지 시장으로 만화 시장이 시작됩니다. 불법 포함한 공짜 만화 시장과 돈을 내고 보는 유료 시장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똑같은 상황에서 투 트랙으로 병행된 나라가 한국입니다. 만화방도 공짜였죠. 책 대여점도 거의 준 공짜였죠. 지금 웹툰도 네이버 웹툰이라는 앱을 까시면, 지금 스마트폰이,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다 걷고 수업하신 분들도 계세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스마트폰이 전화기가 아니다. 그게 PC다, PC. 선생님들이 너한테 물어봤을 때 너가 대답할 내용을 모르면 빨리 구글링을 찾아라. 그리고 답을 하면 된다. 내가 하는 강의에
쌤이 하는 강의가 10분의 1이라면 나머지 10분의 9는 다 그 스마트폰 안에 있다. 찾아라. 제가 그래서 다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쓰게 만듭니다. 자, 이 스마트폰에 다 앱을 깔게 돼 있죠. 그 앱 중에 네이버 웹툰 앱을 까시면 네이버 웹툰에 보여지는 950편의 만화를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내고. 그래서 만화가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웹툰 작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가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시간에 업로드를 합니다. 신작 만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몸이 아프거나 부모님 상을 당하거나 집안에 큰일 있으면 한 줄 휴재하게 됩니다. 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러이러한 일로 쉽니다. 그러면 댓글이 달립니다. 초심을 잃었다. 아프도 허락 받고 아파라.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작가들이 그러죠. 돈을 내기를 했어. 뭘 하기로 했어. 공짜로 만화 보면서 뭐 이렇게 불평이 많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웹툰은 공짜입니다. 앱을 지금 깔아보시면 바로 공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미리 보기가 미리 보기. 1화를 끝냈어. 근데 웹툰은 꼭 그래요. 평균 70컷에서 100컷 정도가 스크롤로 쭉 내려온 만화인데 웹툰이 꼭 마지막 장면이 제일 재밌어. 그리고 마지막 장면 딱 끝에 다음 회. 일주일 기다려야 되잖아요. 밑에 또 써져요. 일주일만 기다리시면 공짜입니다. 그걸 누가 모르나 공짜인지? 계속해. 4일만 기다리시면 공짜입니다. 또 3일만 얼만데? 하고 찾게 되죠. 이 미리 보기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미리 보기. 얼마를 내면 몇십 원을 내면 다음 화를 볼 수가 있어요. 더 내면 또 그 다음 화도 볼 수 있어. 땡겨서 10화까지 미리 볼 수 있어요. 한국 사람 성격에 딱 맞는 마케팅이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커피 자판기에 눌러놓고 커피 자판기에 컵 손 잡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고 전자레인지에다 음식 넣어놓고 끝까지 유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성격 급한 사람들이 어떻게 일주일 기다리겠어요? 그게 미리 보기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말고 이미 연재가 다 끝난 웹툰은 공짜로 못 봅니다. 그거는 다시 보기라는 서비스로 돈을 내고 봐야 되는데 정말 인기 있고 재미있는 웹툰 같은 경우는 다 보려면 몇만 원도 듭니다. 돈이. 지금 현재 웹툰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공짜도 있지만 밑에 유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시장이 책 만화에서 잡지 만화를 거쳐서 2000년 넘으면서 웹툰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젊은이들이 다 웹툰을 그리는 바람에 또 웹툰이 재밌는 게 뭐냐면 게이트키핑이 없어요. 편집장이 없습니다. 옛날에 만화 잡지는 공모전에서 당선된 신인 만화가가 액션 만화나 무협 만화로 당선이 되면 평생 그것만 그립니다. 무협 그리고 액션 그리고. 그리고 장르가 정해져 있어. 공포, 액션, 역사, 뭐 전쟁, 기업, 느와르 뭐 다 순정 정해져 있잖아요. 웹툰은 장르가 안 정해져 있어요. 별 희한한 장르로 별 희한한 그림을 다 그립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걸 보고서 고등학생들이 학교 와서 얘기할 거 아니야. 야, 너 그 누구 작가 거 봤냐? 야, 그게 작품 만화니 그게? 그것도 그림이라고 그리냐? 그럼 옆에 애들이 그래. 뭔데? 그걸 또 찾아봐. 다 지들끼리. 그러다 유명해진 만화가 많습니다. 만화 같지도 않은데 만화 진짜 유명해진 만화가 많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또 보면. 그렇게 새로운 장르와 새로운 작화가 등장할 수 있는 완전히 오픈된 시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게다가 몇 명이 들어와서 얼마를 내고 봤다는 게 다 공식적으로 찍힙니다. 앱에. 그래서 작가가 완전 민주화된 거예요. 출판사 장난도 못 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200만 명이 봤다. 300만 명이 봤다. 이렇게 조회수가 찍히니까 그 많은 인기도가 검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20주 연재하면 영화사들이 계약이 들어와. 우리 영화 만들자. 그런데 영화사가 시나리오 읽을 필요도 없는 거지. 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그래서 연재를 해서 강풀이라는 작가는 지금까지 20편이 넘는 웹툰을 만들었는데 모두 다 1억에서 1억 5천에 계약금을 받고 영화 계약을 다 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영화를 만들었죠. 아파트, 타이밍, 순정 만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26년 많은 웹툰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다 영화가 망했어요. 정말 된 영화가 없어. 그대를 사랑합니다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건 뭐지? 그래갖고 2017년 이후에 강풀이 좀 뭐라 그럴까요? 창작자의 별의 시간이라고 할까? 막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욕이 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계속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 20학번, 21학번, 2학번 들어온 아이들조차도 강풀을 모르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조금만 연재를 안 하면 애들은 모릅니다. 그때 그 강풀의 모든 만화 원작을 디즈니 플러스가 통으로 사버립니다. 드라마를 다 만들겠다고. 그러고 만든 게 무빙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대박을 냅니다.
우리가 안 거지. 30회 이상 연재되는 그 장편의 웹툰을 1시간 반 러닝타임의 영화를 만들려니까 이게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다 인기가 없었던 거지. 근데 30화를 진짜 10몇 화짜리 드라마로 풀어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게다가 디즈니가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디즈니는요, 마블이라는 출판사를 샀습니다. 미국의 마블 출판사가 뭐냐면 슈퍼히어로, 영웅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엑스맨, 스파이더맨, 뭐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다 이게 마블 겁니다. 근데 진짜 그 미국 만화 원전을 보면 정말 재미없습니다. 미국 만화는 그래픽 노블이라고 그림보다 글이 더 많아요. 대사가 엄청 많고 철학적이고 막 이럽니다. 근데 그거를 디즈니나 다른 영화사가 재밌게 영화로 만들어서 재밌어게 된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가 아는 히어로는 영화판 히어로들인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은 히어로를 마블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화 원작이 재미가 없으니까 시장이 계속 어려워진 거야. 그래서 마블 출판사가 적자를 거듭한 겁니다. 원래 1940년대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같은 걸 만들었던 디텍티브 카믹스, DC 카믹스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 DC 카믹스는 결국 그렇게 어려졌다가 워너브라더스라는 영화사에 팔렸어요. 그래서 워너가 그 만화사 사자마자 영화로 슈퍼맨, 배트맨 이런 거 만들라고 돈 많이 벌었지. 그러니까 디즈니도 생각한 거야. 우리도 마블을 사자. 그리고 마블을 사가지고 여러분 잘 아다시피 미국 출판사는 한국하고 달라가지고요, 만화책 한 권 한 권의 저작권을 전부 다 출판사가 갖습니다. 한국은 만화가 만화를 그리면 스토리와 그림 모든 IP라고 얘기한 저작권을 100% 작가가 갖습니다. 근데 미국은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을 전부 다 디스 출판사가 다 갖고 시즌 2, 시즌 3를 할 때마다 만화가와 시나리오 작가를 계약제로 해가지고 매절로 돈 주고 끝내버립니다. 결국은 500명이 넘는 히어로를 다 마블과 디스카믹스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500명이 넘는 히어로 중에 인기 있는 것들을 긁어 모아서 어벤져스라는 팀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저작권을 다 지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게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의 히어로들 어벤져스를 하면서 엄청 많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디즈니가 2조 원의 마블을 샀는데 8년 만에 20조를 벌었어. 어벤져스를 통해서. 이게 뭡니까? 히어로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 다 좋아했지. 근데 히어로물은 문제가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보세요. 시즌 1에 처음 만들 때는 스파이더맨 줄거리가 그 부모 없이 삼촌집 얹혀 사는 찌질한 17살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배우를 B-급 배우를 썼어. 얼굴은 알려지지만 비싸지 않은 배우를 썼어요. 그런데 시즌 1이 대박이 난 거야. 시즌 2를 만들려니까 개런티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여자친구가 있어요. 스파이더맨 여자친구도 같이 올라가, 둘이. 근데 시즌 2가 또 대박이 난 거야. 시즌 3에 또 올려줬어, 양쪽을 둘 다. 또 대박이 난 거야. 시즌 4를 찍으려 했더니 2명의 개런티를 주고 나면 영화를 찍을 돈이 없어. 그게 무섭습니다. 실사 영화는. 저는 그 스파이더맨을 되게 부러워한 이유가, 스파이더맨 보시면 알겠지만 슈퍼맨이나 배트맨처럼 얼굴이 반쯤 가리거나 다 안 가린 히어로가 아니라 완전히 복면 쓰고 나오잖아, 스파이더맨은. 고로 주인공이 대사할 때만 얼굴을 벗거든요. 전체 러닝타임에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는 10분의 1밖에 연기 안 하고 돈을 받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벤져스가 1, 2, 3를 했어요. 5탄까지 갔어, 어벤져스가. 근데 그 안에 슈퍼히어로가 10명이 넘어. 근데 그들 돈을 다 주다 보면 어벤져스를 아무리 돈을 벌어도 돈이 안 남는 거야. 그래갖고 엔드 오브 게임이라는 몇 년 전에 어벤져스 시즌 5에서 절반을 다 죽여버립니다. 히어로들 5명 절반을 이유도 없이 다 죽여버려. 이제는 너희들은 갈 때가 됐다. 싹 죽여버립니다. 그래야 영화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여자 히어로로 바꾼 거예요. 근데 장사가 안 돼, 그때부터. 비슷한 얘기가 나오니까. 왜? 미국의 슈퍼히어로는 지구를 구하고 인류를 구합니다. 근데 강풀의 무빙이라는 웹툰을 봤더니 동네마다 일종의 돌연변이처럼 무지하게 힘이 세고 절대 죽지 않고 상처가 나도 금방 아무는 초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초인들을 만화로 그린 게 강풀의 무빙입니다. 근데 그 초인들이 모여서 국가안전기획부의 요원이 되고 그들이 한국을 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더 재밌는 상상력, 미국도 못한 상상력. 우리 한국의 슈퍼히어로는 애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애들이 엄마 아빠랑 똑같은 청력 갖고 태어나는 거야. 정부에서 그 아이들을 관리하려고 그래. 부모는 아이들을 자기처럼 살지 않게 하려고 아이를 보호하려고 그래. 거기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미국의 히어로는 인류와 지구를 구하지만 한국의 히어로는 내 새끼만 구합니다. 내 동네와 내 마을과 내 새끼만 구해요. 나라는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게 한국의 히어로예요. 그거를 외국 사람이 보고 깜짝 놀란 거지. 아, 이런 히어로도 있겠구나. 그래서 무빙이 대박이 난 겁니다. 아마 이제 강풀의 원작들이 계속 드라마로 나올 겁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아마 그런 것들이 또 한국의 그런 힘을 보여줄 거고,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세종대에 외국 유학생이 3,500명이 넘습니다. 우리 한국 학생이 10,000명인데 경희대학교가 8,500명이 넘었어요. 8,500명. 한양대가 7,000명이 넘고 연대도 6,000명이 넘어요. 막 몰려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근데 그 몰려오는 외국 학생 중에 70%가 여학생이에요. 정말 한국이 좋대. 애들은 한국의 20대 남자애들이 다 방탄소년단이 아나 봐. 와서 2달만 강의 들어오면 알지. 몇 명 없구나 방탄이. 저희 때 80년대 이태원에 가잖아요. 그럼 데이트를 하는 건 다 미군 군인 남자와 한국 여대생이었어. 지금 이태원 가보십시오. 남자는 전부 20대 한국 남학생이고 여자친구는 전 세계 여성들이 거기 옆에 있습니다. 지금 K컬처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판타지를 갖게 되고 그들이 한국으로 막 몰려오고 있어요. 그 핵심에 웹툰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지금 일단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한국의 웹툰은 우리만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화책은 책으로 낸 다음에 복제를 해가지고 책으로만 전 세계 배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웹툰은 인터넷으로 보기 때문에 PC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2000년 초에 만들 때. 근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PC로 웹툰을 볼 때는 한국에서 우리만 봤어. PC로 웹툰을 보면 뭐가 문제가 있냐? 모빌러티가 없어. 이동성이 없는 거예요. 만화책은 화장실 가서도 보고 들어놓아서도 보고 뒹굴뒹굴해서 만화책을 보잖아. 근데 PC로 보면 모니터 들고 화장실 갈 수도 없고 들어놓아서 보다가 얼굴 코 깨지지 이거 넘어져서. 그러니까 PC로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10대와 20대 초반까지만 보던 만화를 30대, 40대, 50대도 집에서 PC로 볼 수 있게 만든 건 웹툰이었지만 이동성이 없으니까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10년도에 갑자기 스마트폰이 등장한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직도 스마트폰을 전화로만 아시면 큰일 납니다. 스마트폰은 나 자신을 상징하는 또 다른 나입니다. 나의 신분을 다 걔가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 스티브 잡스는 알아서 스마트폰 이름을 아이폰이라고 정한 거야. 아이폰. 근데 아니까. 스마트폰이 2010년도에 나오면서 드디어 스마트폰 안으로 웹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만 권, 수천 권을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면 다 볼 수 있고 화장실 갈 수도 보고 들어놓을 수도 보고 마음대로 보잖아. 웹툰을. 이제 알게 된 거야. 와, 웹툰을 만화책보다 더 쉽게 볼 수 있구나. 그건 우리나라 사람만 알고 있었지. 우리 젊은이들만. 게다가 우리는 이 앱으로 들어가면 공짜 웹툰이 너무너무 많고 이게 우리만 알고 있다가 2019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 세계 10대들이 방콕을 하게 됩니다. 밖에 못 나오게 돼요. 만화책도 못 사보게 돼. 왜? 배달도 안 되니까. 코로나 때 손 묻으니까. 집에서 전부 다 집안에서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다가 웹툰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갑자기 북미 지역에서 대박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한국보다 MAU라는 월 정기적으로 우리 그 웹툰 플랫폼에 들어오는 전체 인원수가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많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유료 결제를 할 때 그 작품 볼 때마다 2화, 3화 미리 보기 할 때 몇십 원씩 내는 게 한국 사람이라면 미국은 일단 $100 질러놓고 시작한대요. $100 질러놓고 차등차등 해간대. 그러니까 이 문화가 다르니까 북미 지역에서 잭팟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웹툰이라는 문화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미국 사람들이 뭐 이런 만화가 있어. 근데 한국의 웹툰이 이런 거거든요. 그냥 공짜로 웹툰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전 만화라는 사이트 안에 사이트가 또 있어요. 네이버 웹툰 안에가. 이건 뭐냐면 누구라도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좀 그림을 그릴 줄 안다. 그럼 디지털로 만화를 50컷 이상 그린 다음에 도전 만화에다 내 걸 올릴 수가 있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루틴을 보여주면 댓글이 붙기 시작해. 네이버 웹툰에 평가를 해. 아, 이거 인기 있겠다. 그러면 베스트 도전 만화를 올려줍니다. 베스트 도전에 또 평가를 해. 그래갖고 또 평가를 받으면 드디어 정식 연재가 시작돼버려. 연봉 3,000부터 시작돼요. 그러다가 한 연재가 52주가 끝나고 인기 있으면 5,000, 6,000. 평균 지금 네이버 웹툰 작가의 연봉이 2억 5천이에요. 2억 5천. 그러니까 우리과 졸업하고 뭐 스승의 날 전화도 자주 오고 연말 선물도 사갖고 오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되게 연재하지 못한 애들입니다. 그러다가 연재를 시작하면 또 연재했다고 와서 자랑을 하고 막 인사를 해. 뭐 사갖고 오고.
그러면서도 밥은 제가 삽니다. 어렵겠구나. 근데 그런 애들이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전화를 안 한 것뿐만 아니라 제가 전화를 하려면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대박이 난 걸 알게 됩니다. 아하. 또 하나 재밌는 거 PPS라는 게 있어요. PPS. 지금 웹툰을 쭉 보시면 네이버 웹툰 작품을 쭉 보시면 마지막에 이 배너가 붙습니다. 배너가. 네이버라는 회사가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카카오나 똑같지만 네이버라는 회사가 돈을 번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배너 광고입니다. 배너 광고. 신문사 조선일보 일면을 딱 열잖아요. 일면에 보면 밑에 5단 광고가 하루에 2천만 원입니다. 광고료가 평균. 그런데 네이버 웹툰 홈페이지 전체 홈페이지 제일 위에 가장 큰 메인 배너 시간당 1,000만 원입니다. 이게 시간당 1,000만 원.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이버에 들어갈 때 가장 많이 동시 접속자가 있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월요일 아침 9시랍니다. 토요일, 일요일 출근 안 했다가 월요일 출근해갖고 다 피시키고 네이버부터 들어가. 그럼 전부 다 9시에 볼 거 아니야. 그때 메인 배너가 경매에 붙여서 3천까지 올랐는데 시간당. 그런데 전국에 총선을 하잖아. 그럼 지역구가 우리가 300개입니다. 그럼 네이버는 각 지역의 IP를 알고 있어. 주소들을. 그러면 각 지역구에 나온 후보자 배너 광고를 300개를 따로 달 수 있대요. 그럼 시간당 1,000만 원을 300개를 따로 단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얼마인지. 그게 네이버의 수익 구조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네이버를 만든 이해진 의장이 고민을 하게 된 거야. 야, 5년만 더 있으면 스마트폰이 나온다는데 스마트폰 나오면 사람들이 PC를 안 켤 거 아니야?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할 건데 그럼 우리 광고 안 붙으면 돈을 어떻게 벌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럼 결국 스마트폰은 앱을 깔아서 앱으로 볼 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간 앱이 뭘까? 아, 만화를 다 보겠구나 하고 네이버 웹툰에 연재하는 만화 50컷, 70컷 연재가 끝나잖아요. 한 주 분량이. 끝에다가 배너 광고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화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조회를 했던 조회수에 비례해서 그 광고 수익의 일부분을 만화가한테 줍니다. 그러면 또 이 머리가 좋은 광고주는 그 인기 있는 만화 밑에 광고를 붙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인기 있는 만화를 그 만화 작가한테 광고도 그리라고 그래. 그럼 사람들이 더 믿겠지 광고를. 결국 만화가는 3배를 버는 겁니다. 연봉으로 원고료를 받고 PPS라는 광고 수익 받고 광고도 지가 만들고 조석의 마음의 소리 그런 작가가 20-30억을 버는 이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 한국 작가만 벌었다는 건데 미국의 네이버 웹툰이 건너가서 미국에다가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만들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거기에다가도 도전 만화를 만듭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단 한 번도 자기 저작권을 가져본 적이 없는 애들입니다. DC 카믹스나 마블 카믹스에 가서 사정해서 기회를 얻으면 뭐 스파이더맨 시즌 8 만화 그림 그리고 몇 천만 원 받는 게 다였어. 얘들이 자기 저작권도 없이. 근데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는 네이버가 만든 사이트에 자기 만화를 집에서 그래서 올리면 댓글이 붙고 사람들 인기가 생기고 거기다 돈이 나오고 그 IP를 드라마할 때 지가 또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기 있게 되는 걸 처음 경험한 겁니다. 미국 젊은이들한테 이제 우리가 희망을 주게 돼버린 거예요. 저작권도 없이 큰 출판사에서 원고를 받아갖고 만화 그리던 미국의 20대 만화가들한테 야, 만화가 그런 게 아니야. 저작권을 네가 가져야지. 그게 잘 되면 인기가 더 끌면 영화도 만들면 네가 원작료 받아야지. 그런 모든 민주적 시스템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거야 지금.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그 부분만 보더라도 한국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한국이 만든 탱크랑 막 자주포가 전 세계 바다에 깔리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답답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똑똑한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여전히 잘 되고 있다. 그 안에 문화가 있고 저희 때 60, 70명 한 반에 있을 때는 애들 희망을 적어보라면 대통령 된다. 그땐 군사정권이니까 뭐 장군, 사성장군 된다. 과학자 된다. 교사가 된다. 이렇게 희망이 다양했잖아요. 지금 30명 초등학교에 물어봅니다. 뭐가 되고 싶니? 10명은 아이돌 스타, 10명은 프로야구, 프로축구 선수, 10명이 웹툰 작가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지금 한국은 다 컨텐츠를 하게 원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상상력이 그만큼 있고 한 번도 고생하지 않고 자란 아이들이어서 그런지 상상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상상력이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보여주는 상상력 아닙니까? 그걸 사람들이 돈 주고 사보는 거니까.
사실 그게 전 상상력은 인문학적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새로운 이야기들을 정말 재밌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에서 드라마가 되고, 그게 한국의 웹툰의 힘이고 전 세계 컨텐츠를 움직이는 힘이다. 넷플릭스를 OTT라고 그럽니다. OTT. 이 OTT의 약자가 뭐냐면 over the top입니다. over the top. over, over, the top. 이 탑자는 셋탑박스의 약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셋탑박스 없이 영상 보기가 OTT입니다. 우리는 지상파만 봤습니다. 그동안에 KBS, MBC, SBS, EBS. 이거를 뛰어넘었던 게 케이블 방송이었죠. 300개 채널 만들어진. 그리고 만들어진 게 쌍방향 IPTV라고 SK, 그다음에 KT, 그다음에 LG 세 가지의 IPTV가 나와서 우리가 집에다 딱 인터넷을 장착하면 300개 채널을 TV에서 볼 수 있게 된 게 지금까지였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케이블이나 IPTV나 지상파는 방송 편성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추석날 6일 연휴다 그러면 신문 잘라가지고 벽에 붙이고 형광펜으로 써놓잖아. 요 영화 보고 나면 요거 보고 순서대로 보잖아. 우리 옛날에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OTT는 뭐야? 편성표가 없어. 내가 보고 싶은 거 찍어서 틀면 공짜 아니지. 월정액 내는 거죠. 월정액 내고 몰아볼 수 있어. 몰아보기. 한 번에 그냥 10분씩 다 볼 수 있어. 이게 어떻게 시작되냐? 이게 웹툰하고 또 연결됩니다. 넷플릭스가 웹툰. 이거 잘 들어보세요.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원래 미국에서 비디오 대여점 하던 회사입니다. 그때 원래 미국 전역에 가장 큰 그 편의점 프랜차이즈로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블록버스터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한 마을에 조그맣게 비디오 대여점을 시작한 게 넷플릭스라는 회사였어요. 근데 상대가 안 되잖아, 블록버스터랑. 그리고 미국 똑같아. 한국처럼 재밌는 거 빌려가면 며칠 안 갖고 와버려. 근데 사람들 와서 또 그거 없으면 그냥 가버리잖아. 고민이었어. 그때 넷플릭스가 이런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냅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월에 $10를 내면 마음대로 빌려줄게. 그 대신에 바로 다음날 가져오기. 안 가져오면 취소. $10를 더 이상 못 받아. 빌려보지도 못하고. 매번만 갖고 오면 100개, 200개 네가 마음대로 빌려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 안 믿다가 진짜? 그게 정말 30개를 빌려볼 수 있는 거야. 그래갖고 블록버스터 다 망해버립니다. 전부 다 넷플릭스로 바뀐 거야. 넷플릭스에서 $10씩 내는 게 구독 경쟁의 시작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직접 안 와도 디지털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게 해주고, 그게 점점 커져서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OTT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디즈니나 워너브러스나 많은 큰 회사들이 야, 지들 작품도 없는데 다 우리 거 갖다가 저렇게 돈 버는 거 아니야? 라고 계약이 끝나니까 작품들 다 빼버립니다. 그러면 넷플릭스 안에 깡통밖에 안 남잖아. 지가 만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2000년 중반에 넷플릭스는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우리 걸 만들어야 되겠다. 넷플릭스가 직접 갖고 있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악관 이야기를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백악관 드라마를 만들죠.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생각해 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넷플릭스에 구독을 하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다큐를 보고 애니메이션을 보는 거를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통계를 넷플릭스는 알고 있어. 원래 전 세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정보의 최고의 본산지는 여러분 그거 아시나? 카드사였습니다. 카드사. 우리가 한국에서 삼성카드를 하더라도 외국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제휴를 하게 되죠. 비자, 마스터. 비자, 마스터카드가 전 세계 가장 큰 데이터 갖고 있었어요. 비자, 마스터는 1999년 12월 31일 밤 8시에 한국의 20대 남녀가 가장 많이 사는 물건이 뭔지를 알고 있어. 그럴 거 아닙니까? 데이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구글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 이상을 알고 구글이 알고 있는 거지. 그렇듯이 넷플릭스는 쌍방향으로 이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뭐예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배우가 누군지,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가 뭔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의 배경이 뭔지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서 만든 시나리오가 하우스 오브 카드예요. 백악관 이야기를 제일 궁금해하고 남자 배우는 누구, 여자 배우는 누구, 시나리오 작가 누구, 감독 누구. 대박이 난 거예요. 그때부터 넷플릭스는 자기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려면 시나리오를 또 써야 되잖아. 시나리오 써갖고 읽어봐야 되잖아. 그러다가 2017년, 18년이 됐어요. 처음으로 한국의 웹툰을 알게 됩니다. 야, 웹툰을 보니까 말이야, 이게 주중에 몇만 명이 본다는 통계도 있고 배우 얼굴들이 다 그려져 있어, 만화로. 이 얼굴 비슷한데 캐스팅하면 돼.
그리고 뒷 배경이 다 장소가 나와서 헌팅할 필요도 없어. 게다가 이게 스크롤로 위아래로 내려가니까 영화 스토리보드랑 비슷해. 이야, 이것 봐라. 가격도 싸, 한국이. 근데 코로나가 시작됐네. 영화를 찍고 드라마를 찍으려니까 미국은 다 스톱이야. 아무도 일을 안 해. 한국은 마스크 쓰고 일해. 갖고 막 한 달짜리 영화 만들 걸 2주 만에 만들어버려. 오징어 게임 전 시리즈의 제작비가 왕자의 게임이라는 BBC와 HBO가 만든 58부작인가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한 편 드라마 가격하고 같아요. 왕자의 게임 한 편 만들 때 300억 들였대. 근데 오징어 게임은 전체 시리즈를 300억에 만들어버려요. 그것도 절반도 안 된 시간에. 코로나 때. 와, 미국 사람들이 미친놈들이구나, 한국은. 이야기도 많은데다 웹툰으로 빨리 만들어. 여기가 다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웹툰 원작 드라마가 코로나 때 쏟아지게 된 겁니다. 그거를 전 세계가 다 보게 되고 한국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한국이 마시는 소주, 한국이 먹는 음식, 한국이 입고 다니는 옷, 강남, 홍대 앞. 외국 사람들은 홍대 앞이 대학교 앞인지 모를 거야. 그냥 마을 이름이 홍대 앞인 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화가 전세로 펼쳐지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는 겁니다. 자, 요 단어입니다. 스킨십 비즈니스. 이 웹툰이라는 게 어느 사업이 안 그러겠습니까만은 웹툰은 재밌는 게 새로운 장르를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그려도 그게 독자로부터 반응을 안 받고 망하잖아요. 그럼 작가만 망해요. 영화는 망하면 수백 명이 망하잖아. 근데 웹툰은 혼자만 망해. 그리고 작가가 자기 고집이 무지하게 셉니다. 그리고 혼자 방에서 그리잖아. 남 얘기도 안 들어. 그러므로 출판사나 웹툰 플랫폼에 같은 이런 데와 관계가 안 좋습니다. 못 믿어. 사람들 못 믿어. 귀도 얇고. 얼마나 친하냐, 믿을만 하냐, 스킨십이 돼야지만 하는 겁니다. 기안84라고 작가 있죠, 만화가, 웹툰. 기안84가 네이버 웹툰 연재할 때 그렇게 마감 시간을 안 지킨대요. 그래서 네이버 웹툰의 사장이 김중구라는 대표인데 지금 이번에 미국 상장에 성공한 김중구 대표가 그 당시 연재하던 200편 넘는 웹툰을 다 읽고 있었대요. 근데 기안84가 하도 안 들어오니까 전화를 했대. 형인데, 아니 그 연재 언제 끝나? 그랬더니 거의 다 그랬어, 기다려. 다 그랬어, 금방 가. 그러고 또 일주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기안84 작업실 오피스텔이 바라보이는 옆 동의 오피스텔 하나를 한 달 빌렸대. 그리고 내려다 보면서 전화했대. 또 마감돼? 그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봤더니 소파에서 TV 보면서 놀면서 그래, 금방 할 거야, 금방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쳐들어가서 끄집어내가지고 네이버 웹툰 본사 한가운데서 책상을 만들어줬대. 여기서 그려, 이렇게. 그게 기안84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웹툰이 잘 된다니까 웹툰 사업하시겠다는 분이 저한테 한 번씩 이렇게 컨설팅하러 오세요. 그럼 제가 첫 번째 뭐라고 묻냐? 웹툰 보셨습니까? 이번 주에 몇 작품 보셨습니까? 안 봤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비즈니스가. 정말로 웹툰을 좋아하고 많이 보면서 작가에 대한 팬덤도 있고 작가랑 친할 수 있는 오픈된 마음이 없으면 비즈니스가 안 되는 그런 복잡한 사업이 바로 이 웹툰 비즈니스입니다. 게다가 신인 작가가 웹툰을 시작하면 댓글이 붙잖아요. 밑에 한국은 정말 실시간 댓글이 붙습니다. 근데 그 댓글이 팬덤을 만드는 거야. 막 우리 이은세 선생님이 최근에도 네이버 연재하고 계십니다. 70이 넘는데 아직도 연재를 하세요. 최근에 고민을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 한 교수, 연재는 하는데 말이야, 댓글이, 왜 쌤 댓글이 왜 악플이 막 달려요? 아니, 10개가 안 돼. 10개가 안 되는 댓글이 다 내용이 뭔 줄 알아? 쌤 뭐였대? 쌤 화이팅! 쌤 잘 보고 있어요! 뭐 이런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인기 작가는 댓글이 3,000개, 4,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중 90%가 다 악플이야. 제정신이냐, 이게 재밌다고 생각하니, 이 얘기가 초심을 잃었다, 네가 작가냐, 내가 시나리오 써줄까, 뭐 별일이 다 있습니다, 밑에가. 그럼 90%는 댓글을 버텨내야 되는 거야. 3,000개, 4,000개가 넘는데. 근데 사실 그 댓글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작가는 도전 만화에서 연재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팬덤이 있으니까. 결국 그 팬덤이 정반대 동전의 양면처럼 칼날이 돼서 자기한테 도는 거야. 그래서 요즘 젊은 작가들은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매번 연재할 때마다 이름을 바꿔. 한 작가 이름이 4개, 5개가 돼. 그렇게 이상한 애들이 안 따라오게끔 하려고, 악플을 안 따라오게 하려고. 그럼 또 이상한 애는 또 악플에다가 얘 작가 원래 이름이 뭐고 그 전에 이름이 뭐였고 또 다 또 써놔. 또 거기다가 또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결국 이 댓글이라는 게 팬덤의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웹툰이라는 IP를 성장시키고 데뷔시키기도 하지만 걔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웹툰에 연재하기 시작하면 종합병원에 진찰 그 뭡니까 쿠폰을 2개를 준대요. 정신과 상담부터 시작해서 너무 힘드니까 우울증에다 대면기피증이 막 생긴다는 거죠. 작가들이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창작자 전용 시스템을 만들어서 댓글을 못 붙이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속 편하게 보라고. 근데 또 이게 하니까 뭐가 되냐? 작가가 독자 반응을 몰라. 그러니까 긴장도 않게 되는 거지. 항상 세상에 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 때 생각해 보세요. 300개를 연재하던 네이버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현재 900개까지 연재물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에서 보니까 엄청난 많은 물량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웹툰을. 그런데 작가를 매번 선정해서 이 웹툰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때 가장 사람들한테 인기도를 더 파악하게 할 수 있는 게 웹소설이라는 거예요. 웹소설. 웹소설은 일주일에 3번, 4번 업로드가 됩니다. 와, 이 웹소설이요 정말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물량을 만들어낸 겁니다. 조금 야한 얘기를 웹툰으로 보면 지하철에서 못 봅니다. 우리가 후방주의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볼까 봐서. 근데 웹소설이 아이도 읽을 수 있다? 사람들이 못 보니까 글자를. 그래갖고 웹소설 시장이 커집니다. 엄청 커집니다. 그 웹소설 다 로맨스 소설 아니에요. 로맨스 코미디, 로맨스 판타지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야, 그래. 로맨스 웹소설이 300만, 400만 조회수를 갖게 되면 그 원작을 그대로 웹툰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사람이 좋아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한 출판사가 인기 있는 웹소설 50개를 계약을 해버려. 그리고 만화를 그리는 팀을 한 100명 모아놓고 얘들을 6개월 만에 50편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거 네이버에다 갖다 줘. 그럼 네이버는 50명 작가 섭외 안 해도 되잖아. 50개가 생겼으니까요. 게다가 50개 작가 작품은 그 출판사 메인지 하면 되니까. 그렇게 900개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걸 노블 코믹스라고 합니다. 웹소설 기반의 원작의 나 혼자 레벨업,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한국 최고의 웹툰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작품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300개 연재하던 작품이 900개가 넘었는데 지금 또 무슨 위기가 왔냐?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린 로맨스 판타지랑 로맨스 코미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본 것 같은데, 읽다 보면 이상한데, 돈 내고 보긴 보는데 왜 이렇게 이상하지? 그리고 결국 지금 로맨스 코미디, 로맨스 판타지에 이 웹소설 기반 노블 코믹스의 인기도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 집토끼가 다 밖으로 나가버려. 그래서 다시 예전에 작가들을 네이버는 다시 불러들여서 이 노블 코믹스로 편하게 만화를 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이버 웹툰은 6대4 정도로 오리지널 작가 작품 60%, 노블 코믹스 40% 이렇게 작품을 하고 있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PPS라는 겁니다. 만화 제일 밑에다가 배너를 걸어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낸 PPS. 그 다음에 이 박태준 작가라는 올해 이제 40 약간 넘은 젊은 작가인데 이 작가가 왜 웹툰을 일주일에 한 편만 업로드하냐? 나는 일주일에 3번 업로드하겠다. 라고 웹툰을 지금 3번 업로드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작품 2개, 3개를. 그러니까 밑에 노동 강도가 장난 아니겠죠. 한 500명 모아놓고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오니까 강남의 큰 빌딩에 몇 층을 쓰면서 제일 꼭대기층에다 박태준 만화회사라고 강남 한복판에 써붙였어요. 저는 그거 보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야, 그래. 뭐 어떤 분야든 저렇게 열심히 하면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좋은 거죠. 빌딩도 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친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동네 변호사 조드로라는 웹툰이 성공을 해서 저 배우가 드라마로 성공을 했습니다. 조드로. 그러니까 인기가 좀 있었지만 그렇게 튀지 않은 작품이었는데 저게 원작으로 드라마가 성공하니까 사람들이 그 웹툰을 더 보는 거죠. 요즘 반대입니다. 웹툰이 인기가 있어서 드라마가 되는 것도 있지만 재밌다는 웹툰을 드라마로 만들면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이게 웹툰 원작이야 하고 웹툰을 다시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드로가 2가 나왔어요. 웹툰이. 그래서 2를 다시 드라마로 했거든? 요게 망해버렸네. 그때 웹툰도 망해버리는 거예요. 요 리스키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IP가 드라마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드라마가 잘 돼야지 웹툰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작이 좋다고 드라마를 만드는데 다 유리한 건 아니다. 그게 잘못되면 원작까지도 폐해를 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웹툰은 아마 AI가 다 도입이 돼서요.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캐릭터를 그리려고 디지털 화판에다가 펜 마우스로 작가가
이렇게 얼굴 선을 그리잖아요. 3번 정도 그리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작가가 그 캐릭터 그릴 때 어떤 선을 쓴다는 걸 인공지능이 데이터 분석을 해서 2-3번만 하면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60컷이 쭉 있잖아.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컷에 색을 칠해놓으면 동일한 옷과 동일한 배경 한 번에 다 색이 칠해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업로드가 2번, 3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20대 만화가들, 특히 만화가 아이들은 인공지능을 되게 터부시합니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뺏고 저작권을 다 뺏어간다. 프롬프트에 한글로만 적으면 만화가 막 그려져. 야, 이런 인공지능 시대는 불특정 다수의 만화 데이터를 싹 끌어모아가지고 데이터 학습을 하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건 반대한다. 그래서 전국의 만화가들이 인공지능 수업을 다 못해요. 지금 애들이 반대해서. 세종대는 합니다.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기술이 발달한다. 다시 말하면 불특정 다수의 모든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머신러닝을 하면 그중에 오염 소지도 있고 공해되고 쓰레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제끼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정제 작업이라고 그러죠. 정제 작업이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서치를 할 때 양질의 데이터만 모으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정제 작업이 최소화되겠죠? 학생들은 그럽니다. 니네들이 그리는 그림은 데이터에 안 모인다.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그려라. 인공지능도 이제는 데이터를 가려서 갖고 가지 아무거나 갖고 가지 않는다. 제발 무식하게 그러지 말고 너희 거 열심히 해라. 너희가 유명해진 다음에 계약하고 데이터를 주지 지금은 걱정할 거 없다. 자,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애들한테. 그래서 우리 과는 전부 다 지금 인공지능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웹툰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표준화시키고. 그럼 우리가 개발한 웹툰 AI 솔루션이 전 세계를 지배할 날이 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청년들이 그린다는 거지. 마치 태권도 시합 나가면 차려 경례를 한글로 하듯이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만화과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지금 돌아가신데 우리 증조 할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야, 너 대학 강의 한다며? 뭐 가르치니?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하지 마, 얘기하지 마. 만화 가르친다 얘기하지 마. 화내신다. 그 당시엔 그래서 진짜로 만화 가르친다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신문방송학과 공부를 석박사를 했으니까 옆에 선배들이 그래 너는 평생 만화 해라 하고 저한테 그렇게 놀려먹었거든요. 지금 지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신방과는 이름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매스커뮤니케이션 학과, 뭐 커뮤니케이션 학과 이렇게 다 바뀌었고요. 거기 수가 줄고 있어. 신방과 수가. 만화과 늘고 있고. 세상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바뀔지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래요. 너희가 지금 웹툰과에 왔지만 이 웹툰과 전공자가 웹툰만 그린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웹툰 보지만 언제는 어떻게 웹툰 볼지 아무도 몰라요. 메타버스는 스마트폰으로 안 본다니까. 웹툰을 다 VR 안경 쓰고 웹툰 볼 날도 와요.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웹툰이 나올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주도권을 잘 활용하면 전 세계의 컨텐츠 판권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네이버 웹툰이 3조 6천억 원에 나스닥 상장을 했어요. 과연 네이버 웹툰을 IP가 없는 회사가 사지 않을까? 저는 구글이 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S가 사지 않을까? 디즈니가 사지 않을까? 만약에 사서 네이버 안에 있는 수천 개의 IP로 지들이 OTT 드라마 만들고 영화 만들기 위해서 네이버 웹툰 사지 않을까? 한국에 만든 기업이 빅테크 미국 기업, 지금 트럼프를 만든, 사실 이번 트럼프는 빅테크 기업들이 모여서 만든 거니까 트럼프 같은 스트롱맨이 정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컨텐츠가 재미없게 돼요. 다양성을 잃게 돼. 미국이 그런 말을 못하게 돼. 그럴 때 그 빈틈을 휘짓고 들어서 헐리우드에 장악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이 팔리지만 않고 버텨내고 더 투자를 받아서 디즈니 같은 회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만든 만화 한 편이 바로 헐리우드 영화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저는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탱크 잘 만들고 미사일 잘 만든 나라도 있지만 사실 참 재밌어요. 안 그래서 이 동양의 조그만 나라, 남북한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저 북쪽은 세계 1위 미국을 너무 우습게 알고 이 남쪽은 세계 2위인 일본을 제일 우습게 하는 이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근데 그런 잠재력 자체가 저는 컨텐츠에서 분명히 더 나올 수 있다. 앞으로 그 핵심이 웹툰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러 온 분들은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고 웹툰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곧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만 먼저 더 말씀드리면 이 철인 왕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남자 셰프가 타임슬립해가 조선시대 왕비로 가는 이야기죠. 저게 왜 나온 얘기냐면 제가 중국 학생들 박사과정을 저 지도를 한 20명 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애니메이션과가 300개가 넘습니다. 근데 다 석사만 있대. 중국 교육부가 박사 안 따면 승진 안 시켜준다고 그래서 중국 애니메이션과 교수들이 다 한국에 박사 받으러 와 있어요. 저도 몇 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걔들 수업 시간에 중국 시장 그 통계를 제가 발표하라고 시키거든요. 저도 공부해야 되니까. 중국의 웹소설 IP가 4천만 개랍니다. 4천 개가 아니라 4천만 개래. 웹소설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웃었어. 야, 4천만 개고 1억 개면 뭐하냐? 사회주의에서 못하는 게 허다한데 중국은 못하는 장르가 2개 있습니다. SF랑 호러를 못합니다. 공포를 못하게 해요. 결국은 4천만 개가 다 로맨스인 거야. 다 사랑 이야기밖에 없을 거 아니야. 웃었는데 혼자 연구실에 앉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그럼 그 4천만 개 중에 100등 안에 든 건 진짜 재밌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겠다. 4천만 개 100등 안에 들면 그 100등 안에 든 IP를 사서 만든 게 철인왕후입니다. 저기 중국 원작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중국 웹툰과 중국 웹소설이 한국 드라마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콩 팥팥이란 예능 있죠. 한국 남자 배우 넷이서 농사 짓던 얘기. 그 원작 IP가 중국의 아이돌 스타 10명이 1년 내내 농사 짓는 예능이 있었대요. 농사 짓자라는 예능이 있었는데 그 IP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중국의 IP가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셔야 될 거 카카오의 전체 주식의 3분의 1이 텐센트입니다. 카카오의 사회이사나 이사 중에 텐센트 임원이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갖고 있는 컨텐츠의 IP가 한국 시장을 경유해서 일본과 미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도 여러분이 웹툰을 보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작품은 한번 오늘 웹툰 되셨으니까 꼭 보셔라.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 깔고 이 작품 좀 봐라. 소개해드릴 작품입니다. 더 박서라는 작품입니다. 더 박서. 더 박서. 권투 웹툰인데요. 정말 강추합니다. 보시면 이야, 권투 만화를 이렇게 그려? 깜짝 놀랄 만한 작품입니다. 더 박서. 두 번째, 네이버 웹툰 사장 김준구가 추천하는 개꿈이라는 만화입니다. 지금 MZ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나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만화 개꿈. 이건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읽으시면. 하지만 지금 문화를 알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고수라는 무협 만화입니다. 그림이 지금 젊은 친구들이 웹툰을 보면 한 컷에 머무는 시간이 0.01초래요. 슉슉 넘기니까. 근데 그걸 1초로 넘게 머뭇거리게 하는 만화가 고수입니다. 한 컷 한 컷이 장난 아닙니다. 무협. 한번 깔아보시고 오늘 한번 보십시오. 한국 웹툰이 만화가 이제는 다른 만화가 돼 있다. 아마 여러분 공감하실 겁니다. 젊은 애들이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오고 지금도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한테 더 많은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책을 읽혀야 되는데 참 요즘 애들이 책을 안 읽습니다. 예전에 우리 태백산맥도 읽었고 토지도 읽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애들은 진짜 옛날 사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20권 넘는 소설을 읽을 수 있냐고. 토지는 주인공이 500명이 넘어서 그 글이 쓴 박경리 선생이 사람 이름이 헷갈려갖고 벽에다가 500명 이름을 써붙이고 시작하셨다면 소설을 쓸 때. 그런 열기와 패기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장편 소설 그런 아이들이 한 권짜리 두꺼운 게 장편인 줄 알아요. 그래도 그걸 읽어주는 게 고마운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쇼폼이라고 짧아진 영상에서 아이들은 또 기대할 만큼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또 단단해지겠지요. 그러면 더 좋은 나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